네, 안녕하세요. 무역계약론 2주차 사전 제작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계약법에 있어서 우리가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중거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제무역계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여러가지 법원들은 지금 14번 슬라이드에 있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영국의 물품매매법, 그리고 이제 미국의 통일매매법, 통일상법전. 그래서 UCC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UCC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앞전에 간략하게 설명을 했던 리스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헤이그 협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헤이그 협약은 사실 CISG의 전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때 만들어진 헤이그 협약의 경우에는 이것이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거나 널리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문화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무역계약론 수업 시간에 주로 다루게 될 비엔나 협약이 그 국제 물품 매매에 있어서의 유엔 협약으로서 국제적인 중거법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거법들을 결정하는 일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중거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중거법은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 계약을 지배하는 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법에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어떤 계약에 적용하기로 한 법,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이 그 법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중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에 적용되는 법이 무엇이다, 아니면 어떤 법적인 관계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정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물품매매계약,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품무역과 관련된 국제물품매매계약은 국제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물품매매계약이라는 이 단어 속에 제일 앞에 나오는 이 국제라는 말, 그러니까 국제란 말은 결국에는 서로 다른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서로 다른 나라라는 것은 서로 다른 화폐,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문화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법이 양 국가의 법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A 국가와 B 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 계약에 있어서 A국은 당연히 A 국가의 법이 있고 B 국가는 B 국가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결국에는 이 중거법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를 가져다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간의 물품 매매 계약에서 이 계약을 지배하는 법, 다시 말하면 중거법이 무엇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서 중거법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선정 방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얘기한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입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무역 계약을 이행을 하고 체결을 하고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업종 간에 오랜 기간 동안 형성이 되어서 간행처럼 사용이 되고, 어떻게 보면 불문율처럼 지켜지고 있는 어떤 규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상간습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상간습이 발전이 되어서 상간습법, 이제 간습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네, 전화통화 때문에 끊어졌는데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상간습이 내려오고 이어지면 그게 이제 일종의 간습법화 됩니다. 한국에서는 일종의 이런 간습법이 많이 발달해 있지 않아요. 법 체계상 뭐 오랜, 그렇다고 이게 되게 오해할 수 있는데, 대륙법계가 상간습법이 없다는 건 아니고, 상간습법 이런 게 좀 여러분들이 희소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많지도 않고. 근데 이제 영미법에서는 이런 상간습법이 일종의 하나의 법원으로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쉽게 말해서 무역 상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간행들, 간섭들이 일종의 중거법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비엔나 협약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인커텀스나 이런 통일 규칙들이 일종의 그 중거법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만 모든 무역 거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 외에 그리고 CISG나 인커텀스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걸로만 모든 무역 거래를 규율하거나 규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 규정 외의 내용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을 적용을 하거나 뭐 어떤 특정한 강행 규정을 따라야 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거법 결정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상의 어떤 중거법을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을 적용을 반드시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한 제하의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수출을 금지한다라고 했을 때 아무리 그 나라에 있는 수출 바이어와 해외 아니죠. 수출 셀러와 해외 바이어가 당사자 자체의 원칙에 따라서 무역 거래를 합의를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국가의 어떤 수출 금지 조항 때문에 수출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국가의 강제 규칙이나 강행 규정이 사인과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의 합의나 계약 간섭보다 더 우선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역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나라, 그러니까 국제 간에 이루어지는 어떤 상행위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중거법을 결정하거나 법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거법을 결정하는 원칙은 가장 대표적인 게 주관주의입니다. 이 주관주의는 쉽게 말해서 당사자의 약정, 당사자 자치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관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 간의 의사 표시에 의해서 이 중거법 결정도 당사자 간의 의사에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주관주의고요. 뭐 반대도 있겠죠. 객관주의가 있습니다. 이 객관주의는 당사자의 의사라기보다는 계약과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당사자에서 조금 떨어진 사람이 바라봐도 객관적인 시선과 객관적인 시각 혹은 제3자의 시각으로 봐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이 이행되는 데 있어서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이 그 계약을 지배하는 중거법이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 객관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이런 객관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좀 적어요. 적지만 앞서 얘기했던 주관주의하고 이거를 겸용을 해서 주관주의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객관주의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럼 객관주의를 적용할 때 어떻게 하느냐? 계약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계약 체결지, 계약이 어디서 체결되었는지에 따라서 계약이 체결된 장소의 법을 중거법으로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이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는 장소 있잖아요. 이행이 되는 장소의 법이 중거법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중거법을 결정하는 게 객관주의가 되겠습니다. 차이가 있죠. 주관주의적인 중거법 결정과 객관주의적인 중거법 결정이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의 경우는 어떠냐? 한국의 서배사법. 이 서배사법이 오늘날에는 법 제목이 바뀌어서 국제사법입니다. 그 국제사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본적인 대원칙은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다. 원칙은 당사자 자치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주관주의입니다. 그런데 당사자 의사가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추정하기 위해서 계약의 행위지법, 이행지법 이런 법들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관주의가 원칙이고 객관주의를 일종의 보조로 사용을 하는 거죠. 당사자 의사가 확인이 안 되거나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할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의 법에 의해서는 국제사법에서는 중거법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준거법 결정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또 우리가 주관주의, 객관주의는 준거법을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준거법을 결정하는 데 이슈는 또 저촉법적 지정과 실질법적 지정이 또 나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앞선 시간에 저촉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이 저촉된다, 법이 충돌한다, 법의 충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촉법적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약이나 어떤 법률 관계를 지배하는 법을 정하는 것을 저촉법적 지정이라고 합니다. 실질법적 지정은 계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을 지정하는 걸 말합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계약 조건 있죠. 당사자들 사이에서 뭐 이루어지는 계약 조건, 계약 내용,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게 실질법적 준거법 결정이고요. 그리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뭐 어떤 법을 정할 것인가, 이 두 개의 법이 있다라고 쳤을 때 그 두 개의 법 중에 무엇을 준거법으로 결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촉법적 준거법 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준거법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실질법적 지정에 있어서는 뭐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인코텀스라든지 UCP 600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계약 내용이나 계약을 규율하는 어떤 기준으로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어떤 국제 규칙이라든지 국제 어떤 조약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무역 계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규정을 했을 때 법의 이런 어떤 국제 통일 규칙을 계약의 조건이나 계약의 내용으로 지정을 했을 때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반드시 당사자들 사이를 규율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정이 어떤 공서양속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국가의 국내 법이라든지 강행 규정에 위반이 되지 않는 선에서만 계약 내용을 규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강제법, 강행법을 회피를 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촉법적 지정의 문제점은, 자, 이게 당사자가 지정한 법하고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무역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당사자들이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게 가능하냐? 그게 영국법하고 한국과 일본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거래가 이게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냐? 이런 이슈가 저촉법적 지정의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1번 슬라이드에 있는 사례가 이런 거예요. 전혀 생뚱맞은 법을, 쉽게 말해서 법으로, 준거법으로 결정을 한 건데 이거를 영국의 법원에서 뭐 그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왜?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니까. 뭐 이것이 뭐 그들의 어떤 계약에 따른 신의 성실에 따르고 선의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이들이 이 영국법을 이렇게 선택하든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을 선택한 것이 뭐 공소양속에 위배되지 않는다. 뭐 그러면 이것을 그들의 결정을 존중을 해준다는 거죠. 실질적인 관련성이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당사자 자치의 원칙이 허용이 된다면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서 각국이 국내법의 일부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상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서 적용되는 제한 요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자치를 제한하는 국내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밀수품이라든지 마약을 거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웬만한 나라들이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들이 마약 거래를 허용을 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사자들이 아무리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제한이나 제약 요인들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저촉법적 지정을 할 때 중거법 지정은 당사자들에 의한 그것을 인정을 하는데 당사자들에 의한 중거법 지정 행위가 유효한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법이 결정되어지는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자유가 어디까지 인정되어질 수가 있느냐, 요렇게 저촉법적 지정의 문제점이나 한계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무역계약의 경우에는 무역계약을 체결한 장소와 무역계약을 이행하는 장소,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무역계약을 체결했을 때의 법과 무역계약을 이행할 때의 법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실질법적인 중거법 지정의 경우에는 그 법이 바뀌더라도 원래 그런 방식과 조건으로 계약 내용을 정하고자 했던 것이 실질법적 중거법 결정이기 때문에 뭐 바뀌기 전에 법이 적용되거나 뭐 그렇게 갈 수가 있지만, 저쪽 법이라고 하는 거는 거래나 계약이나 법률 관계를 지배하기 위한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경우에는 법이 바뀌어버리면 법 충돌의 문제가 또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국가마다 법이 바뀌거나 법이 개정되거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 뭐 그리고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각 국가들이 자국의 거래나 자국의 이익이나 자국의 어떤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입장, 뭐 그리고 뭐 어떤 국제 간의 교류나 국제 간의 협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국제사법 그리고 국제적인 거래에 있어서의 중거법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쉽게 결론 내리기가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계약 체결지법과 계약 이행지법에 대한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지는 말 그대로 계약이 성립되거나 계약이 체결된 장소를 의미하고, 계약 이행지는 뭐 물품이 인도가 이루어지거나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그런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거법을 결정을 할 때 이 계약 체결지를 중거법으로 하느냐, 계약 이행지를 중거법,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거법 결정이라고 하는 건 객관주의적 중거법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무역 계약을 할 때 계약 체결지는 승낙,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승낙이 이루어진 장소가 소위 말하는 계약 체결지, 계약이 성립된 곳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이행을 하기 위한 계약 성립이 이루어진 장소, 그곳이 어떻게 보면 그곳의 법이 중거법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계약 이행지는 말 그대로 이게 CIF냐 FOB냐에 따라서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계약이 실질적으로 물품 인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중거법이 되는, 그러니까 그 장소의 법이 계약을 지배하는 중거법이 되는 그러한 문제, 그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약 체결지법을 추정을 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약과 승낙이 있죠. 청약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상무로 시간 때 배웠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시 얘기하진 않겠지만, 계약 체결의 어떤 의사를 가지고 특정한 상대방에게 특정한 내용의 특정한 제품을 어떤 유효기간을 정해서 거래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 그리고 승낙이 있으면 그 내용과 무조건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겠다는 그런 계약 거래에 대한 제한, 제의, 이런 것들을 청약이라고 하는데, 청약의 경우에는 그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시점에서 청약의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청약을 받은 피청약자는 그 계약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해서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승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승낙의 의사가 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CISG에서 보면
이 승낙의 의사표시로 의해서 계약이 성립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CISG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는 승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계약 체결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약 이행지를 살펴볼 때는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FOB냐 CIF이냐에 따라서 그 어떤 계약의 이행지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FOB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인이 수배한 운송 수단에 매도인이 선적을 하고 거기서 물품 인도를 하고 매도인의 의무를 다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품 인도와 소유권 이전과 비용 부담과 뭐 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이 수출국 수출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수출국이 어떻게 보면 계약 이행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CIF 계약의 경우에는 물품의 인도 자체는 수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맞으나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운송 계약과 운송료와 보험료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수익국까지 이어지게 되어서 이것을 어디를 계약 이행지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가 애매해요. 판단을 하기가 정말 애매합니다. 그래서 뭐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주의적 입장에서의 중거법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좀 보면 FOB 계약과 관련된 중거법 충돌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 26번 슬라이드에 있는 사례가 있는데, 요게 이제 멸치를 지브롤터의 수출업자가 말타라고 하기도 하고 몰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지중해에 그 이탈리아 반도 밑부분에 남쪽에 이탈리아 반도가 이렇게 장화 모양으로 있으면 그 앞굽 쪽에 해당이 되는 그 지역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몰타 섬인데, 그 지브롤터의 수출업자와 몰타의 수입업자가 FOB 지브롤터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대금 지급은 지브롤터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제가 먼저 사전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브롤터는 영국의 영토입니다. 스페인 땅이 아니고, 그래서 영국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계약 체결지를 따져보니까 계약 성립에 대한 어떤 중거법은 몰타법이다. 왜? 몰타의 수입업자가 승낙을 했기 때문에 무역계약이 몰타에서 체결되었다고 봐서 계약 체결지법은 몰타법이다. 근데 FOB 지브롤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계약 물품이 목적지인 몰타에 도착을 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품질이 매우 떨어지더라. 저질이더라. 그래서 수입업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다른 상인에게, 판매자에게 매도를 했는데, 이 사가야 되는 제2의 매수인이 인수를 하지 않게 되자 그제서야 수입업자가 수출업자한테 물품 인수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무역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재판까지 갔겠죠? 재판까지 갔으니까 판례가 남아있겠죠? 근데 원심에서는 매수인이 이겼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달라지게 돼요. 왜? 중거법이 계약 체결지법인 몰타법이 아니고 계약 이행지법, FOB 지브롤터 할 때 그 지브롤터법이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역계약이 지브롤터에서 본선상의 물품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 기때를 기준으로 매도인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매도인에서 소유권을 넘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물품을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인도하고 위험 부담, 비용 부담에 대한 분기점이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기서 지브롤터에서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이미 이전되었다. 그 시점에 그렇게 그 항소심에서 바라봐서 중거법을 몰타의 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브롤터법을 적용한 계약의 이행지법을 적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무역계약상 인도 조건이 FOB 로텔담으로 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행지법은 네덜란드 법이 되겠죠. 근데 법원이 이
계약 이행지인 네덜란드법을 적용하지 않고 영국법을 적용을 했어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FOB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FOB에서는 보통 운송수단, 주 운송구간의 운송수단을 선택을 하고 확보를 하고 해서 하는 것이, 수배를 하는 것이 매수인이 하는 일이죠. 매도인은 그렇게 수배된 선박에 본선 적재만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매수인이 원래대로라고 하면 FOB 계약에서는 선박을 수배하거나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서 매도인이 선복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매도인이 이거를 성공하지 못해요. 필요한 선박을 확보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계약 위반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매도인은 계약의 준거법을 네덜란드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법에서는, 뭐 저도 네덜란드법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지만 여기서 판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네덜란드법에서는 구두로, 그러니까 말로 선복 확보, 선박의 운송할 수 있는 선복을 확보하는 그 의무가 매수인에서 매도인, 그러니까 원래 FOB는 매수인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매도인이 부담하게끔 이전하는 것을 구두로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도인은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 네덜란드법을 주장을 했죠.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준거법이 계약 이행지인 네덜란드법이 아니라 수입국의 법률인 영국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계약 이행지 혹은 객관주의적 준거법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이 계약 내용 자체가 FOB 로텔담 여기에 매몰되지 않고 계약이 영국에서 체결된 점, 그리고 대금 지급이 영국 화폐로 지급되는 점, 그리고 계약 형식이 영국에서 사용되는 형태인 점, 그리고 법정지, 여기서는 법정지라고 했는데 재판 관할이나 이런 것들을 영국의 법원에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계약하고 가장 밀접한 법이 FOB 로텔담의 그 네덜란드가 아니라 영국이 되어야 한다라고 법원이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FOB 계약이라 할지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나 계약의 전반적인 조건이나 계약의 상황이나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준거법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거법 결정이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CIF 계약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CIF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이행지법이 준거법이 된다는 가정은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판례 자체에서는 이렇습니다. CIF 런던이에요. CIF 런던이고 독일 함부르크에서 감자를 선적을 해서 대금 지급은 매도인의 대리인을 통해서 영국에서 지급이 되는, 그러니까 물품 선적은 독일에서, 대금 지급은 영국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죠. CIF 런던. 그래서 뭐 독일에서 런던으로, 함부르크에서 런던으로 가는 거죠. 그런 문제인데, 이 매수인의 계약 이행은 영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계약의 상당 부분 자체가 영국에서 이행되었고, 계약에 사용된 언어도 영어였고, 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준거법은 영국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것처럼, 이 사례의 경우처럼 물품 인도, 물품 선적이라는 중요한 행위, 중요한 계약 이행 자체가 독일에서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이행지에 따라서 CIF에서 준거법을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명확하게 그렇게 CIF는 계약 이행지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거래 정황이나 상황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CIF든 FOB든 뭐 어떤 계약이든 결국에는 법원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약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계약과 가장 밀접한 무엇이 무엇인가, 계약과 가장 관련된 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준거법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3가지 판례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거법이 충돌한다. A법도 적용할 수 있고 B법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충돌의 이슈가 당사자들이 자치에 의해서 A법을 적용합시다. 혹은 B법을 적용합시다. 라는 게 합의가 된다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A가 원하는 법은 A고
B가 원하는 법은 B 국가의 법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충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양 당사자의 원만한 합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만한 합의에 따라서 중거법을 계약 체결 시에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약의 성립이나 이행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 한국의 법을 적용받아서 집행을 하고 적용을 하고자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his contract are governed by the law of Korea. 한국의 법에 의해서 지배받는 계약. 뭐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한국법을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둘 수도 있지만 묵시적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법에 의해서 이 계약에 의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재판을 어디서 하겠다든지 아니면 중재 판정을 어디서 받겠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법정지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한 국가의 법을 적용하겠다라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 계약에 의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한국의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중거법을 한국법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나 진배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묵시적 중거법 선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중거법이 결정되는 원리를 쭉 살펴보았는데 그걸 요약해서 살펴보면 당사자 간에 명시적인 합의나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지정된 중거법을 최우선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묵시적인 선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재판 관할이나 중재 조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재판소가 소재한 국가의 법, 그러니까 법원이 위치한 국가의 법 혹은 중재 장소, 중재 판정부가 위치해가지고 중재를 진행하는 그 중재 사무소의 장소에 법을 적용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중거법을 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중거법 결정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가 없거나 하면 계약 내용이나 계약 조항이나 계약의 여러 주변 상황이나 사정들을 고려해서 법원이 결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FOB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법원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수출국의 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수입국의 법이 적용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재반 환경에 따라서 법원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법원이 중거법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필요한 분쟁 해결과 관련된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되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양 당사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그 문제를 그 양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견을 해결하기 위한 데에서 양 당사자의 문제 해결의 시간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중거법을 뭐 할지 당사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게임을 실질적으로 하기 이전에 게임의 룰을 뭘로 할지를 가지고 다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적, 시간적 손해라는 거죠. 무역 계약을 하는 당사자들한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와 같이 객관주의적인 입장에서의 중거법 결정까지 내려오게 되면 법원에 자신의 어떤 어떤 생사 여타를 맡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거법을 결정하는 건 결국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에 따른 시간이나 비용 손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무역 계약을 하는 당사자들은 중거법을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합의를 해서 정하는 것이 가장 좋고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거법을 결정하는 원칙에는 주관주의가 우선이고 당사자 자치 원칙이 먼저 적용이 되고 그 이후에 객관주의가 보완을 해서 적용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중거법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여기서 사전제작 강의 2주차 사전제작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